DJ 진영진의 이슈야 놀자. 요즘 한국에서는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 따른 맞대응으로 한참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주요 반도체 소재 3개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이 이에 맞대응으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면서 서로 대립의 각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한국인들에게는 반일 감정, 또 일본 물건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이 감정도 확산이 되고 이 경제적인 제재 조치와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의 다른 경제적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UBB 유니티 디비전의 최은하 행장님 모셨습니다. 행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7월에 나오셔서 그때 일본의 반도체 주요 3가지 소재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조치에 따른 효과,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행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또 계속해서 이 사태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뒷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저희가 행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의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실 한국의 경제의 위기는 일본의 경제 제재보다는 이 미국 간의 무역 전쟁 아닌가요? 그 영향의 파급 효과라는 거는요. 일단 한일 지금 이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중요한 이슈로 발생하는 파생적인 경제 문제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 그것을 평가할 만한 어떤 자료가 나오기에는 너무 빠른 시점이죠. 벌써 7월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원 소재 부분들이 한국이 일본의 의존도가 높다고 해도 많은 기업들은 이제 원재료 자체를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재고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느냐는 그 재고가 떨어지는 시점에 맞물리면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나타난 것이 통계로 잡힌다고 해도 또 그 이후에 또 2, 3개월이 걸리니까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정치 외교 이러한 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떠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한다 그러면 양쪽 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또 자영업 이런 것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 일부분에 국한된 그러한 문제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이전에 한일 관계 문제 이전에 한국에게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이 부분은 이미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벌써 한국이 1, 4분기 때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거라든지 지금 그 이후에 더 악화가 되고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금 한일 관계의 문제가 나중에 복합적으로 더 악화를 가져오겠지만 그걸 제끼더라도 지금 자체로도 상당히 한국은 지금 좀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지금 일본이 이 아베노믹스를 지금 구현하면서 이 엔화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라는 게 그 조그만 자칫 이 수위를 넘어가면 어떤 환율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유 무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국가들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뭐 명분상으로는 어떤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엔화 지금 계속 찍어내면서 엔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 미국이 묵인하에 이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미국이 엔화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얘기를 안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만 환율 조작국을 지명한 것은 아무래도 그 아베의 그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미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미국이 중국을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하는 것은 네. 일본에 대해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있어요. 네, 무슨 네. 말이냐면 환율 조작국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네.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거의 그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네 나라의 문제에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해가지고 경제 네. 운용을 하고 있는 경우는 환율 조작국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네. 이것은 이제 큰 차원에서 보면 각 국가의 주권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환율 조작국을 함부로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별도로 작용을 하는데 네. 첫째는 타이밍상으로 미국이 관세를 하니까 네. 거기에 그 관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율을 이게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네. 그 관세 오른 것만큼의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상쇄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러한 것이 의도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네. 이제 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중국은 환율을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일본은 완전한 자유 환율,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는 그렇죠.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여건이고요. 이제 중국은 그에 비해서 정부가 많이 그 컨트롤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받기가 더 쉬운 점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경제 쪽에서만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지만 네. 일단은 그 중국이 환율이 나빠지는 것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사실은 환율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 공식을 가지고 있죠. 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네. 관세를 올리면 중국의 물건이 비싸지고 네. 비싸지면 중국의 수출이 축소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 받아들이는 그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고 네. 외화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달러가 들어온 양이 줄게 되면은 그만큼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환에 대한 경제학의 원리를 보면은 이 어느 한 국가가 관세라든지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수출을 줄이게 되면은 못하게 네. 만들면 네. 그 국가의 환율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데는 다소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네. 뭐 네. 갑자기 환율이 뭐 6.9에서 뭐 8.1로 떨어졌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건 또 환율 조작을 했다라고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네. 6.9, 6.8 후반, 6.9에서 7.0을 좀 넘어서는 이제 포치라 그러죠. 네.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하면 87인가요? 파칠. 파칠. 예, 7을 깨버렸다. 포치라 그러죠. 예, 중국말로. 포치라고 하는. 네. 그 정도 수준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율 조작국으로 바로 지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네. 이제 큰 그 맥락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네.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한 흐름이기 때문에 서로 네. 간의 감정적인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뭐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것을 놓고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보다는 양쪽의 이제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그
그 바나나 하나 먹으려고 해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무래도 세계화라든가 자유무역 체제가 보편화되면서 뭐 관세라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물류 비용도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 어떤 물건도 쉽게 자유저제로 경쟁력만 있는 물건이면 싸게 잘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자유무역 체계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바라는 바라든가 아니면 일본이 한국을 통해서 이런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이런 자유무역에 대한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화들이 점점 확산되면 결국 글로벌 경제 전체에 어떤 미치는 영향,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뭐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보수 쪽이건 진보 쪽이건 네. 거의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보호무역의 기조로 흐른다는 것은 네. 전반적으로 이 전 세계적인 물류의 흐름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를 줄일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러다 보면은 각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당연히 줄게 되고 네. 그 결과는 마지막으로 가면 소비자들에게는 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품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가격은 올라가는 그렇죠. 이제 이러한 거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자본주의는 그 아담 스미스 이후에 네. 그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정신을 가장 그 이론적으로 수학적 이론으로 체계화해 준 전 고전주의 경제학자는 우리가 이제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그렇게 역설했던 게 뭐냐면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를 다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게 있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반하는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계 경제 성장에는 역행할 거다에 대해서는 어느 쪽 진영에 있던 경제학자건 이견은 없는데 없어요. 네. 이제 이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면 좋은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자유무역이라는 기조와 자본주의를 통해서 전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네. 과연 그 구성원들의 행복도 같이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진보 쪽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비판하는 게 뭐냐면 너무 보수주의적인 그 적자 생존의 원리, 네. 그다음에 강자가 당연히 승리해야 된다는 논리가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의 원리인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소외되는 계층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소외되는 계층과 가진 계층 간의 격차가 더 커지기 쉽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이제는 그 세계가 그만큼 풍요로워졌으니까 네. 이 부분을 좀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진보 쪽에서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이 자유무역을 이 약간 좀 저해하는 것 같은 이런 게 네. 나오는 것은 네. 이게 또 진보 쪽 이론도 또 아니에요. 진보 쪽 이론은 그 경제 구조를 조금 이 배분 쪽으로 분배 네. 쪽으로 좀 흘러가서 하자는 건데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되는 분위기를 보시면은 네. 그거보다는 무조건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다 자유무역 탓이다라는 그러한 식의 약간 좀 감정적인 그 네. 부분이고 네. 영어로 얘기하면 좀 레토릭한 거죠. 네, 그 네. 이게 선동적인 구호 네.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쪽 이론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타협점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약간씩 서로 분배를 좀 하자 이렇게 네.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구호적인 부분을 흘러가 버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살고 너는 죽어라. 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치닫고 있죠. 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이 세계적인 대세 흐름이죠. 영국의 네. 브렉시트 문제도 네. 경제적인 이익을 보면은 당연히 유럽 속에 영국이 속해 있는 것이 분명히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네. 영국 국민들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 왜 다른 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가져가냐. 네. 그러면 반대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 대륙에 가서 그만큼 네. 일자리를 많이 갖고 네. 또 유럽 대륙에 있는 큰 기업들이 영국에 와서 회사를 만들고 이런 혜택이 분명히 있는데 네. 서로 보완적인 혜택이 있는데 네. 그냥 영국에서 와서 일자리 뺏기는 분만 강조가 되는 거죠. 네. 그와 아주 흡사한 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미국의 그 러스틱 벨트라고 하는 네. 그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 적이 잘못된다. 네. 그럼 이것은
중국 때문에 잘못된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지나치거든요. 네. 이 세계적인 어떤 경제 구조의 변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것을 단순화해서 네. 중국 때문에 당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네. 이렇게 몰고 가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이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그걸 그렇죠. 고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안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동안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을 이뤄왔던 그 보수주의, 네. 보존주의 경제학의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이거 다 네. 같은 뿌리인데요. 이쪽에서 말하는 시장에게 맡겨놓는 방임주의적인 경제하는 것은 풍요를 가져왔다. 네. 근데 그 속에서 좀 소외계층이 많이 생겨난 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네. 이것이 이제 진보 쪽의 경제를 가져왔는데 네. 이 부분이 서로 타협을 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못 참겠다. 네. 우리 저 소외된 사람들은 정말로 못 참겠으니까 빠른 해결을 해라.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아베노믹스나 우리 트럼프노믹스나 다 그쪽에서의 구호로 흘러가는 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논리. 앞서가고 그렇죠. 그런 속에서 잘못하면은 경제 구조가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왜곡 네. 현상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제가 성장을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결국에 가서 피해자는 잘못하면 그 보호받고자 하는 서민층들이 더 힘들어지는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그 이 빈곤층과 네. 그다음에 일자리를 많이 잃은 제조업 관계 사람들이 네. 결과적으로 더 피해를 본다 그러면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선동 정치의 위험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그러나 이제 현실은 현실이에요. 네.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 네. 그런 게 먹히는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고 그렇죠. 또 일본도 아베가 벌써 세 번째 연임을 하면서 네. 뭐 거의 절대적인 뭐 지지와 그렇죠. 그 권력 기반을 갖고 있는 것도 네. 그런 게 먹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대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인들이 아베를 보면 저 사람 좀 희한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최연소 총리가 됐고 최장기 지금 총리로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이 굉장히 극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기시노부스케 의 손주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현대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득권을 대표하는 일종의 친미 자주 강성 노선을 지키고 있는 이 할아버지와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산 이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아베가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라는 게 뭐 사람들이 욕먹고 비난받는 것 따위는 별로 개의치 않고도 정치적으로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 일을 하더라고요. 아주 선거에도 규제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사실상 어떤 명분도 실리도 부족한 어떤 정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봐도 네. 결국은 이제 아베 쪽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죠. 네. 근데 그 이득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일본 경제나 네. 또는 아시아 경제,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네.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아닌 것 같이 판정이 되는데 네. 그러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정치는 결국은 누가 통치하는 권력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통치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네. 그 전반적으로 못 살게 되더라도 인기를 얻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또 통치를 갖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아베를 지지하는 이유는 네. 경제 문제에 조금의 희생이 있더라도 네. 현재 아베가 끌고 가고 있는 이 아시아 내에서의 위상, 네.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네. 이런 부분이 더 만족스럽고 이번에 한국에 대한 경제 조치에 대한 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네. 한국에 대한 그러한 액션을 하는 것이 네. 일본 국민 정서에 맞다는 걸 지적하고 있으니까 네. 아베는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나름대로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현실적인 실리론으로 흘러가서 네. 일본에게 따라가야 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하면 한국의 국권
그다음에 한국의 자주권 네.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 입장에서도 이것을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뭐 네. 경제 실리만 있으면 되지 왜 그걸 못 쫓아가냐 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하는 네. 것을 저희들이 그 좀 네.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그 와이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고 또 한국이 이에 또 대한 맞대응으로 또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뺐습니다. 과연 이런 한국의 상응 조치가 합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보다 한국이 유리한 입장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자존심의 대결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양쪽 다 백색 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아이템들이 많은데 네. 이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는 지금 뭐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또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이 네. 금지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네. 신청 기간이 좀 길다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네. 실무선에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 아이템들이 네. 바로바로 승인이 빨리빨리 나온다든지 그렇게 네. 되면은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효과가 있죠. 네. 한국도 일본에서 사오던 것을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대체 효과, 네. 일본도 한국에서만 사오던 것을 다른 나라로 대체 효과가 그게 광범위할 수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이니셜 평가는 이 양쪽 다 백색 리스트에 있는 부분들은 대체 효과가 꽤 높은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장기적인 그 폐해를 줄 수는 없다라는 쪽에 이제 그 초기 평가는 나왔어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백색 리스트에 제외했다는 것은 상징성이 되게 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일본이 뺐어? 그러면 우리도 그 백색 국가에서 뺐다는 건 뭐냐면 당신네 국가는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안보 차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물건 줬다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면 어떡하냐라는 네. 그런 명분이기 때문에 네. 한국도 그러면 일본을 우리도 당신네 국가를 안보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라고 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네. 그쪽의 논리로만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서로가 우리 한국에서 이번에 제외한 것은 그 타당성을 많이 가질 수 있죠. 네. 처음에 그나마 이제 경제 제재 조치가 발표됐을 때 좀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아베의 그 참의원 선거용이다. 그래서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낙관론을 제시했는데 이게 좀 어렵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그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을 보면은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동안에 갖고 있던 일본 경제 운영 원칙을 보면은 네. 일본은 그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죠. 네, 그 민족성 네. 자체도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소위 선거용으로 그 지난번에 3개 품목을 제외하고 네. 언젠가는 백색 리스트에서 빼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올 만큼 네. 그 정도로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은 일본이 오판을 할 수는 있어도 네. 일본이 저런 단계까지 일본 정부죠. 네. 그리고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그 아주 핵심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네. 충분한 그 계산을 했을 때 네. 이것이 당연한 결과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걸로 인해서 꼭 그 정치 문제만이 아닌 경제적인 그 주도권 싸움에서도 한국을 앞으로 좀 길들이기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계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구호용 이렇게 네. 보는 것은 일본을 조금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국가의 운영이라는 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그 준비와 네. 작전에 의해서 가죠. 그 판단이 잘못되면 이제 나중에 실패를 하지만 네. 그러나 적어도 준비 과정과 그 진행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앞으로 한국이 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자세고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대응한 걸 보더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결과론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네. 적어도 그 대응하는 방식은 그렇게 뭐 아주 즉흥적 네. 또는 감정적 이런 네. 대응보다는 네. 상당히 서로 간에 네. 많은 그 심사숙고를 하면서 하고 네. 있는 거니까
양쪽 다 국가 차원에서는 고민을 많이 한 그러한 조치고 또 대응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 분명히 피해자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일본 걸 가지고 그렇죠. 돈을 버시던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불매운동 하다 보면 본인들의 매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절대 또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도 굉장히 힘드신데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어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느 국민 나름대로의 우리 나름대로의 컨센서스를 좀 갖춰줘야 된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행정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이 일본의 경제 제재에 따른 이제 한미 간의 그 반목이라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그 손익을 따지기 전에 가치 판단의 문제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느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국가와 민족과 민족 간의 좀 감정 싸움이 되다 보니까 또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외부의 적이 내부로 집결시킨다고 어떤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를 막 고취시키면서 어떤 반일 감정으로 확산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거든요. 뭐 불매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어떤 시각에서는 일본과 또 아베와는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또 이런 민족 감정이 앞서는 것을 좀 자제시키려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국의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반일 감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어렵다는 것은 왜 어렵냐면은 불매운동이라든지 반일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아베 쪽에게 상당한 그 압력을 줄 수밖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 자체로서는 충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의 대다수의 국민이 만약에 그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지나친 대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또 일본의 그 대다수의 국민을 자극한다. 그렇게 가지고 이게 서로 에스컬레이트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나중에는 서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베 수상과 현재 극우에 속하는 정치인들하고 일본 국민하고 분리하자라고 하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북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만 제거하면 그 거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남한 정부를 아주 환영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은 그렇게 단순화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현실이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정권은 붕괴됐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량한 북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의 국가의 주권이 그 침해를 당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쪽으로 뭉친다고 봐야 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본도 저희가 아베를 포함한 극우주의자들하고 일본 국민의 분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우리는 뭐 상관없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감정의 문제로 치닫게 돼서 양쪽에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물론 여론에는 언론이나 방송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이런 것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분리해서 본다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같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한국 정부가 대응하는 걸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분은 중요합니다. 명분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먼저 일으킨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본을 자극했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강제징용 재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과연 경제 제재로까지 와야 되느냐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명분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계속 주장을 하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경제 제재다라고 경제 제재도 아니다. 이것은 뭐 원래 관리 뭐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베 수상 스스로도
이게 잘못하면 자기들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만약에 네. 강제징용 문제가 경제 보복으로까지 가는 것이 떳떳했다고 하면은 네. 아베 수상이 왜 그렇게 그 말이 안 되는 두 개의 분리론을 들고 나오겠어요.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네. 들고 나온다는 것은 네. 본인도 그걸 연결했다가는 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그 취약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왜 정치 문제 또는 정치 문제도 아니죠. 네. 국민 개인의 보상 문제를 가지고 네. 이걸 이렇게 확전을 해서 경제 보복,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안보 문제까지, 안보 공동체 문제까지 가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이 두 개의 분리론, 아베와 네. 국민 분리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면 네. 저희가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 일단은 같은 공동체라고 이해를 하고 네. 네. 가정을 하고 네. 저희는 계속 대외적인 명분, 네. 국제사회에서의 명분, 지금 국제사회의 명분으로 볼 때는 숨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지 신자유주의 경제라든지 보수주의 경제 쪽에서는 일본을 지금 비난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정치 네. 문제를 왜 경제를 끌고 가느냐. 네. 이제 이런 것은 우리 한국에는 좀 유리한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나가는 것이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행장님께 듣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네, 또 아쉽습니다.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제재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마찰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UBB 유니티 디비전의 최은혜 행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